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따라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를 나와 한남동 관저로 복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탄핵 선고 전까지 외부 활동을 자제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지층을 향해 적극적으로 메시지를 내거나 탄핵 반대 집회에 참석하는 등 외부 활동에 나서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도 서울 곳곳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가운데 오는 금요일로 예측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대통령의 구속 취소로 혹시 연기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 오늘 2부 정치토크 직진본능 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3월 9일 일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한 주간 주요 뉴스 생생한 음성자료와 함께 정리해드리는 곽지연의 주간 뉴스 브리핑입니다. 곽지연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석방돼서 52일 만에 관저로 돌아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오후 5시 15분쯤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대통령 석방 지휘서를 보내면서 윤 대통령 석방됐습니다. 그러면서 오후 5시 50분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나와서 이 재판부와 또 응원을 보내준 국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제 토요일 KBS 9시 뉴스로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서 나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취소 결정이 내려진 지 27시간여 만입니다. 정장 차림에 넥타이는 매지 않았고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연신 손을 흔들고 주먹을 불끈 쥐며 환호에 답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등도 윤 대통령을 따라 걸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을 통해 서면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먼저 불법을 바로잡아준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 인사를 한 뒤 응원을 보내준 국민과 미래세대,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게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특히 공직자로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의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군경 관계자들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이 정당한 권한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 있는 분들도 석방되길 기도한다. 자신의 구속 때문에 목숨을 끊은 지지자의 명복도 빌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출발한 지 20여 분 만에 한남동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관저 입구에서도 경호 차량에서 내려 관저 앞을 지키고 있던 지지자들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온 건 지난 1월 15일 체포영장이 집행된 이후 52일 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오후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는데, 대검찰청과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의 의견차로 만 하루가 지난 오늘 오후 석방됐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서울구치소에 모여있던 지지자들은 환호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서울구치소 앞뿐만이 아니라 이 서울 여의도 집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연호하면서 석방을 반겼고요. 또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윤 대통령 귀가가 결정되자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 현장의 소리 어제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의 석방 지휘 소식이 전해지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이겼다며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환호했습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엔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완전히 대통령을 일반 시민보다 더 하찮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체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 일반 국민으로선 더 울분이 날 정도예요.
일부 참가자들은 석방 지휘 소식을 듣고 한남동 대통령관저로 자리를 옮기기도 했습니다. 서울 여의도에서도 보수 성향 기독교 단체가 주최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참가자들은 윤 대통령이 조속히 직무에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 문제를 수호하는 이 국민들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박탈을 통해서 직무 복귀를 원한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4만여 명, 여의도에는 15,000여 명이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매주 토요일 열리고 있는 탄핵 찬반 집회 현장에서는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한쪽에서는 환호가 또 한쪽에서는 탄식이 터져나왔죠. 네, 어제 하루 종일 경복궁 앞에서 그리고 안국역 주변에서는 시민단체들이 주최하는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가 열렸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집회 참가자들은 검찰의 결정에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8일 KBS 9시 뉴스로 그 현장의 소리 들어보시죠. 경복궁 앞 왕복 8차선 대로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 검찰이 항구 대신 석방 지휘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자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민심을 짓밟은 검찰 규탄한다. 석방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까지 윤석열의 구속 필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8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참가자들은 100일 가까이 계속되는 혼란을 끝내야 한다며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습니다. 윤석열을 영원히 구속하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며 내란 혐의 피의자들도 철저히 단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 주에 무조건 파면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나왔어요.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도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역 앞에서 경찰 비공식 추산 1만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탄핵 찬성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들은 국민이 이미 윤 대통령을 파면했다면서 끝까지 싸우겠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제 여야 반응 살펴보죠. 먼저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 이렇게 밝혔죠. 네, 윤 대통령 석방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검찰이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국민의힘은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평의도 재검토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KBS 9시 뉴스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너무나도 당연한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왜곡된 법치주의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도 현명한 결정을 했다고 환영했지만 석방이 지체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했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이 난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검찰의 결정이 늦어진 데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늦게나마 이 석방 지시가 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을 합니다. 구속 취소 결정부터 석방까지 24시간이 넘게 걸린 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직권 남용이자 불법 감금이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국민의힘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헌법 위반입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영장 쇼핑을 통한 대통령 체포와 구속이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헌재의 탄핵 심판 평의 역시 원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그동안 검찰의 수사 기록을 대단히 많이 참고하셨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그 정당성이 심각히 부인되었습니다. 민주당을 향해선 내란몰이로 국론을 분열시킨 데 대해 사과하라며 계엄은 곧 내란이라는 조작된 선입견은 사라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의 반응입니다. 검찰이 내란 수괴의 졸개가 됐다. 강도 높게 비판했죠? 네, 민주당은 어젯밤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된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의 반응을 어제 KBS 9시 뉴스로 들어보겠습니다. 항고 포기, 석방주의, 내란검찰 규탄한다. 민주당은 검찰이 끝내 윤 대통령을 석방했다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내란 수계의 졸개를 자처한 검찰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가혹한 심판을 각오하라고 경고했습니다.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 큰 죄를 원내대표. 지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그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 앞에 선 것을 두고는 파렴치한 모습이자 난동을 부추기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의 파렴치한 모습을 보면 조승래 내란 더불어민주당 세력과 수석 추종 대변인. 세력들의 난동이 더욱 극렬해질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신분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석방을 면죄부로 착각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법원과 검찰의 석방 결정은 헌재의 탄핵 심판과는 별개라며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0.1g이라도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에 뭐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꼼수가 아닐까 하는. 국민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하루라도 빨리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철야 농성을 벌이는 등 국회에서 비상 대기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 수준으로 되돌리자는 대학 측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네, 바로 이틀 전에 공식 발표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다만 휴학한 의대생들은 이번 달 말까지 모두 돌아와야지만 가능하다 이런 전제가 붙긴 했지만요. 결국 의대 증원 정책이 원점으로 돌아간 모양새입니다. 7일 금요일 KBS 9시 뉴스 끝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가 의대 교육을 책임지는 대학 총장, 학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의정 갈등의 최대 쟁점인 내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전으로 되돌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다만 대학 측의 건의를 정부가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셨습니다.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이달 안에 복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의대생들이 화답하지 않으면 다시 2,000명 증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렵게 합의한 모집 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이사학번과 2호학번 7,500명이 동시에 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 이른바 더블링 문제에 대해서는 계절학기 등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졸업하는 안들이 제시됐습니다. 또 의사고시를 확대하고 전공의 모집 일정도 유연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 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입니다. 의대 증원 정책으로 입학한 올해 신입생들까지 수업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걸로 평가됩니다.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네, 주간 뉴스 브리핑이었어요. 곽지연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듣고 계시고요. 12시 24분 지났습니다. 기상청 또 교통정보센터 차례로 연결합니다. 기상청의 강혜종 씨. 네, 날씨 정보입니다. 수도권역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때 하루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거라 내일도 저감 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오늘과 내일 서쪽의 대기의 질이 매우 혼탁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3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대를 보이겠습니다. 나날이 기온이 올라서 서울 기준 15도를 바로 보게 되는데요. 모레는 전 내륙으로 15도 이상의 낮 기온 예상됩니다.
있습니다. 일교차가 10에서 15도로 크게 나니까 옷차림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제주도에는 가끔 높은 구름이 지나겠습니다. 또 안개가 짙었는데 이 안개가 해소되고 있지만 10개 혹은 먼지 안개 형태로 남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저녁부터 모레 낮 사이 제주도에 5에서 10mm의 비가 오고요. 그 밖의 지역으로는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눈이 쌓여있는 강원도와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낮 동안 녹은 눈이 밤사이 다시 얼어서 빙판이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3도, 대전 대구 14도 등 예상되고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 3도, 낮 기온 14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이현씨입니다. 네, 오전 시간의 여유가 정오를 지나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많지 않습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사고 때문에 막히는 구간이 생겼는데요. 양평 쪽으로 여주 분기점을 못 가섭니다. 2차로에서 처리 중이라 4km 구간 정체입니다. 영동고속도로 지나기 괜찮으실 텐데요. 다만 인천 쪽으로 고장난 차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북수원 부근과 안산 분기점 부근이니까요. 앞을 잘 보면서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도심 들어가는 길입니다.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간선도로 이용 비교적 무난하겠는데요. 올림픽도로 공항 쪽 동호에서 한남대교 쪽으로는 사고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국제뉴스 정리하는 움직이는 세계입니다. 서울신문의 송현석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발 관세 폭탄 소식부터 들어보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국을 언급했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은 점차 반도체 사업을 잃어가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 우리에게서 그 반도체 사업을 훔쳐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은 거의 전부가 대만에 있고 약간은 한국에도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가져갔다고 여러 번 주장을 했지만 공개석상에서 한국을 함께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대만 그리고 그중에서도 TSMC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TSMC는 지난 3일에 웨이저자 회장이 직접 백악관까지 가서 미국 애리조나에 반도체 제조시설을 건설하는 등 총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45조 원 정도로 투자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었고요. 1,000억 달러죠. 네, 1,000억 달러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 관세 폭탄을 좀 미연에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이었는데 불과 사흘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대만을 저격하게 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일에 인텔, IBM, 퀄컴 등 미국 빅테크 기업 CEO들을 만나서 반도체법과 새로운 관세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관세 때문에 미국하고 캐나다 계속 싸우고 있죠? 네, 트럼프 대통령과 트루도 캐나다 총리 사이에 전화통화가 있었는데 이 전화통화에서 두 사람이 서로 욕설까지 주고받는 험악한 분위기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5% 관세 조치를 발표한 이후인 지난 5일에 트루도 총리와 50분 정도 통화를 가졌는데요.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험악해졌다고 합니다. 두 사람 간의 통화는 곧바로 논쟁적으로 바뀌었고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두 사람이 전화통화에서 서로에 대한 혐오감이 폭발했다 이렇게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두 정상이 이런 보도를 직접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25% 관세를 한 달간 더 유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다시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한 보복성 관세를 예고하면서 두 정상 전화통화에 이 욕설과 고성이 있었고 서로에 대한 혐오를 드러냈다는 보도의 분석에 더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관세에 대한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이 실패했다는 건데 지금 현재 관세 상황은 어때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를 두고 캐나다가 단연간 목재와 낙농 제품에서 미국을 갈취해왔고 또 캐나다는 목재와 낙농 제품에 대해서 250%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 농가를 이용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보복 관세가 적용되는 시기가 현지 시간으로 10일 또는 11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미국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이었던 캐나다와 미국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캐나다에서는 이 반미 운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미국산 대신에 캐나다산을 대체해서 소비하자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그 일환으로 아메리카노 대신 캐나디아노라는 이름으로 이제 블랙커피가 팔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아이스하키나 농구 경기에서도 미국 팀과 캐나다 팀이 굉장히 살벌하게 대립하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최근에 국기 판매량이 급증할 정도로 애국주의가 확산하고 있고요. 미국의 대표적인 글로벌 기업인 넷플릭스와 아마존의 구독을 취소하자는 운동도 굉장히 활발합니다. 네. 우리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국에 대한 관세 폭탄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네, 문제는 이제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이자 미국의 동맹국이고 FTA 체결국인 캐나다에도 이렇게 관세 폭탄을 던지는 걸 봐서는 역시 FTA 체결국이자 동맹국인 한국도 곧 폭탄을 맞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고요. 당장 눈앞에 있는 건 다음 주 12일부터 예외 없이 부과하기로 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입니다. 예. 그동안 관세 예외를 받아왔던 한국, 유럽 같은 국가에 대해서도 어떤 예외도 허용하지 않고 모든 국가의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이제 트럼프가 입장을 재차 밝혔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인정하는 그러니까 관세 폭탄 관련해서 가장 큰 관세는 아무래도 4월 2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입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대부분의 관세가 4월 2일에 시작이 될 거고 주된 관세는 상호적인 성격일 것이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한국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다양한 외교 루트를 통해서 탈출구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다음 중국 소식인데 이번 주 있었던 중국 최대 정치 행사 양회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이번 양회에서 중국이 쏟는 최대 관심사가 인공지능 AI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예. 양회에 출석하는 인사들이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가 AI였다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있었고요. 그리고 교육과 의료 분야에 AI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방안도 나왔고 또 일자리를 뺏어가거나 또 불법적으로 이용될지 모른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오히려 AI 발전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AI 촉진법을 통해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관련 법률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최근에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사기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나 안전 문제 관련된 의견들도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네. 중국 양회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 중 하나가 경제 문제인데 지금 중국 경제가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도 현재 중국 경제가 아주 건강한 상태는 아니다라는 걸 인정하면서도 경제 성장률 목표에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을 대내외에 보여주려고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이 양회 개막식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가 외부 환경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 심해지고 또 경제 운영에 있어서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경제의 기초는 탄력성과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강조하면서 국내 총생산 GDP의 5% 목표 달성에 대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네, 미국의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중국 어떤 발언이나 정책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경 외교부장은 현지 시간으로 7일에 열린 양회 외교 분야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관세 압박의 원인으로 제시한 이 펜타닐, 그러니까 마약 대응과 관련해서 중국은 충분히 협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은혜를 원한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이유 없이 세금을 인상해서도 안 된다면서 이건 책임 있는 대국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또 미국은 지난 몇 년간 이 관세 전쟁과 무역 전쟁에서 무엇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역 적자가 확대됐는지 축소됐는지, 제조업의 경쟁력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혹은 인플레이션이 호전이 됐는지 악화됐는지 이런 것들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관세 보복이나 협박이 미국 자국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는 모양새였습니다. 네. 현재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은 대표적인 나라가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이렇게 세 나라잖아요. 이 중에 캐나다, 멕시코는 지금 트럼프하고 싸우는 와중에도 대화와 협상의 여지는 언제나 남겨두고 있는 편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국은 사실상 보복 조치를 이어가면서 미국과 싸워가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치고 있습니다. 예. 중국이 가장 예민해하는 문제인 대만에 대해서는 어떤 기조를 내놨어요? 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강경한 기조의 발언이 나왔는데요. 대만은 과거에도 국가가 된 적이 없었고 미래에도 결코 국가가 될 수 없다라면서 조국의 완전한 통일은 모든 중국인의 공동 염원이자 역사의 대세고 의로운 일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결국 통일이 될 것이고 반드시 이제 통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일본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구체적인 우려 사항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처리할 것이다. 그리고 군국주의의 부활을 방지하는 것은 일본이 항상 방심해서는 안 되는 의무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한중 관계나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중국이 국방비를 얼마나 증가시킬지도 관심사였는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중국이 심각한 경기 침체 그리고 15%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방비를 지난해 대비 7.2% 증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지난 4년간 연속해서 7% 이상 국방비를 늘려온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이번 7% 증액으로 중국의 국방비는 하나로 약 3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한국의 올해 국방 예산인 61조 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고요. 아시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될 거라는 우려들이 나옵니다. 지금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국방비 증액의 이유는 2027년 건군 100주년을 맞아서 추진 중인 인민해방군 현대화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 이 현대화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 자체가 중국 본토나 동아시아 영내에서 외부 침입에 맞서는 방어력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만 여기서 사실상 핵심 지역은 대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는 중국의 엄청난 규모의 국방비가 결국은 중국이 자국을 침공하는 데 쓸 것이다라는 불안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 중국의 국방비 증액에 대해서 미국 쪽 반응은 나왔어요? 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앞으로 5년 동안 이제 매년 8%씩 국방 예산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중국이 계속 7% 초반대로 증액해온 것과는 반대의 행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국방비 규모가 공개된 후에 과연 이렇게 국방 예산을 감축하는 미국의 방향이 맞느냐라는 의심의 목소리가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중국의 공식 국방 예산 수치가 사실상 실제 국방 예산보다는 이제 훨씬 적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중국이 발표된 것보다 최소 2배까지 더 돈을 많이 국방비로 쓰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들은 이 수치를 3배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의 국방 예산이 8,5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보다 한 3.5배 정도 많은데 표면상으로는 중국이 국방 예산을 앞으로 계속 한 5년 정도 7%씩 증가한다고 해도 미국의 국방 예산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미국도 전문가들도 중국이 실제로 국방비에 쓰는 돈은 훨씬 많을 것이다 보고 있고 그래서 이런 우려를 의식해서 미 국방부도 유럽과 중동 지역 사령부의 예산은 대폭 감축하지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예산은 전혀 줄이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네. 다음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인데 지난주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설전을 벌였던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그 이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뿔이 나 있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3일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원조를 전면 중지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을 입증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현재 제공 중인 미국의 군사 원조를 모두 멈추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비행기나 배편, 운송 중인 무기나 또 이 폴란드 같은 제3국으로 넘어가서 인도를 기다리고 있던 물자들을 포함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에 도착하지 않은 모든 군사 원조에 발이 묶이고 일단 모든 게 멈추게 된 상황입니다. 네. 특히 우크라이나는 미국산 에이티크스 미사일이나 하이마스처럼 러시아 영토를 직접 공격하는 데 쓰였던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그 열망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잃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원조 재개 조건으로 제시한 평화를 위한 성실한 약속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지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주위 사람들도 잘 모른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트럼프가 자신의 종전 구상에 있어서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말을 듣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초강경 대응을 통해서 동맹이나 우방을 길들이려는 어떤 노골적인 일방주의로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지금 군사 지원을 중단하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쟁의 중요한 정보 제공을 또 중단하겠다고 밝혔고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위성 지도 그 자료를 제공하는 것도 중단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이 군사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그 전쟁 상황에 곧바로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래도 당분간은 그동안 받은 군사 지원을 쓰면서 버틸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의 퇴임 직전까지 우크라이나의 무기고를 채워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미국이 이렇게 무기 지원을 중단하게 되면 또 우크라이나는 이 무기가 부족한 부분들을 아마도 유럽의 도움을 통해서 일부분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다만 몇 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전장에서도 지원 중단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은 당연히 러시아를 훨씬 더 유리하게 만들 거고요. 그래서 미국 뉴욕타임스는 종전 협상 중단이 장기화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 시간을 활용해서 추가적인 영토 확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는 푸틴 대통령이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 가장 크게 웃고 있을 그 푸틴 대통령, 미국한테서 또다시 선물을 받을 예정이 있다고요? 네, 미국이 대러시아 제재 완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전해졌습니다. 백악관이 완화가 가능한 대러 제재 초안을 만들어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현재 담당 부처인 국무부와 재무부가 제재 완화 리스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행정부가 우선적으로 완화하려는 제재가 정확히 무엇인지, 물론 에너지 쪽이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 제재 완화를 통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얻을 수 있는 대가가 과연 무엇인지 현재로서는 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제재 완화 결정권을 행정부가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야 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제재와 관련된 보고서는 주로 이제 담당 부처가 주도해서 마련을 하는데, 이번에는 백악관의 요청으로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와의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어떤 합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제재 완화라는 카드까지 쓰려고 한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습니다. 네. 여기까지 서울신문의 송현서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1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남북의 창 시간입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이틀 만인 어제 북한 노동신문에 이걸 보도했다고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선전하기 좋은 이슈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강력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좋은 소재이면은 틀림없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보다는 조용하게 넘어간 편이에요. 이 노동신문에도 보도가 됐지만 아주 간략하게 보도가 됐고, 오히려 또 김정은의 현지 지도, 핵추진 잠수함, 그다음에 이제 원포 휴양소, 요게 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보도가 나오면 아주 그걸로 뉴스가 뒤덮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날에 아주 간략하게 좀 처리가 되고 넘어갔거든요. 네. 최근 보면 남북 관계를 완전히 단절했기 때문에 우리 쪽 뉴스들은 보도를 간략하게 하거나 지금 탄핵 국면 이것도 거의 보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소재이지만 애써 무시한 듯한 그런 보도의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그렇고 그 포천의 전투기 오폭 사고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죠? 물론 이제 연습탄이 실수로 떨어지거나 좌표 잘못으로 연습탄 한 발 정도 민간 피해가 없는 이런 사례는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사역장 내에서 오사격으로 인한 사상자 발생도 있었지만, 전투기 2대가 동시에 8발을 좌표 입력 실수로 투하했고, 이로 인해서 이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건 처음이죠. 지금 조종사 좌표 입력 실수라고는 일단 초기 보도는 나왔지만
애초에 좌표가 잘못 전달됐는지 예. 또 1번기에 의해서 2번기까지 동시에 실수한다는 건 왜냐하면 각각 따로 좌표를 입력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어요. 그러니까 아직 초기 조사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다 참.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최초의 일입니다 사상. 자, 그나저나 조금 아까 우리 조 박사 언급하신 김정은의 그 북한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 시찰 소식 이게 실제 운영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되는 핵 잠수함입니까? 그러니까 군사 전문가들이 황당하게 하는 게 북한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핵 추진 그러니까 원자로를 이용한 추진력을 확보하는 잠수함이 이제 핵 잠수함이고요. 예. 여기에 이제 ICBM 핵탄두를 장착하면 이제 SSBN이고 그렇죠. 추진만 핵이면 SSN이거든요. 예.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자체적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뿐이고요. 중국도 기술적인 한계로 인해서 아주 애를 먹고 있거든요. 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샤를르 드골이라고 하는 항공모함, 프랑스 핵 선진국이거든요. 예. 그 핵 추진 항공모함을 만들 때 그 원자로 설치를 잘못해서 다 만든 항공모함을 둘로 쪼개서 다시 붙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핵 추진 잠수함은 정말로 애들 장난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북한이 기술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예. 그리고 북한이 2023년 9월에 핵 추진은 아니지만 재래식 잠수함을 확장해서 이제 핵탄두를 장착한 예. 김군옥함이라는 걸 진술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직 정상 운항을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방심하면 안 되지만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뭐 속칭 뭐 넘사벽이란 말 있듯이 네. 넘을 수 없는 벽이 핵추진 잠수함인데 예. 물론 이제 뭐 러시아가 도와주거나 중국이 도와주면 뭐 상황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오커스를 결성을 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기술을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전폭적으로 지원받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도 첫 잠수함의 진선이 2030년대 중반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그 상식을 뛰어넘는 행보를 보이는지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뭐 그냥 말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시설이지 아직은 그냥 연구 단계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아마 설계 능력도 없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러시아의 기술 이전인데 기술 예.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 지난 21년 노동당 대회에서 국방력 발전의 핵심 5대 과업 중 하나로 핵 잠수함 또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 보유를 꼽았잖아요.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는 건 확실한 거네요. 확실하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당시에 2021년 1월에 정찰위성 확보도 목표로 삼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해 3차례 발사한다고 자신 있게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지시하고 선언했는데 5월에 실패한 다음에 한 번도 못 쐈거든요. 그러니까 김 위원장 정책을 보면 그 자신의 욕심과 현실이 괴리가 되는 정책이 너무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비는 해야겠지만 정말로 군사 상식을 뛰어넘는 게 북한 능력으로 고성능 정찰 능력을 확보하는 고고도 정찰기라든지 예. 외양은 다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러나 껍데기는 아무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능력은 미지수죠. 근데 실제로 북한이 핵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한테 이게 어떤 위협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뒤집어지는 일이죠. 왜냐하면 핵 잠수함을 만들게 되면 보통 재래식 잠수함은 1주나 2주 정도면 부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공개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연료가 다 탈 때 한 10년까지는 물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먹을 게 없고 예. 폐쇄적이니까 사람들이 못 견디고 예. 또 이제 수리를 위해서는 이제 그러나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는 핵추진 잠수함 물에서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어디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미국까지 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핵추진 잠수함을 가지면 미국도 긴장할 수밖에 없죠. 전 세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에서 잡힌 그 북한군 병사의 말에 따르면 북한군이 우리나라 주요 도시의 모습들을 재현해 놓고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또 나왔네요. 무슨 말입니까? 예, 그거는 뭐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북한은 기습을 추구하기 때문에 네. 청와대도 모형을 만들어 놓고 훈련하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이제 확인이 된 적이 있고요. 그러나 뭐 북한 땅이 얼마나 넓다고 뭐 주요 도시를 다 뭐 재현한다. 예. 그건 굳이 그대로 뭐 믿을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주요 침투 지역에
주요 시가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제 부분적으로 정해놓고 이제 훈련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북한이 뭐 우리를 완전히 단절했지만 남북 관계를 전쟁 시에는 영토 점령 완전 평정 수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예. 그 전쟁을 포기한 건 아니죠. 그 북한군 그 포로는 이제 그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드론 전쟁의 위력을 또 털어놨어요. 북한 쪽 병사들 희생의 상당수가 그 드론 때문이라면서요? 지금 북한뿐만이 아니고 이제 그 러시아도 드론 피해가 제일 큽니다. 그러나 이제 제밍건이라든지 점차 적응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이제 북한군 희생이 큰 건 일종의 북한군을 일종의 미끼용으로 사용을 하는데 더 크다고 보여져요. 예. 그러니까 미리 내보내서 희생시키고 이걸 활용해서 이제 적의 거점을 확보하는 타격하는 이게 이제 스톰제트 작전이라고 스탈린식 인해 전술인데 뭐 드론에 뭐 취약하다 이걸 떠나서 전술적으로 러시아가 북한군을 소모품으로 활용하는 그 전략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원인이. 우리도 드론전에 대한 대비 충분히 지금 되고 있습니까? 드론전의 대비는 뭐 우리는 기술력이 있으니까 충분한데 이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실전 경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군이 실전 경험을 통해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진화하고 있다, 전투 능력이. 그러니까 초기에 비해서 매우 전투 능력이 배가 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투 능력이 현재 경험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를 떠나서 러우 전쟁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북한군 동향에는 현대전 경험은 숙지 않은 어떤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뭐 이론적으로 또 기술력이 뛰어나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전장에서 경험해 본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큰 차이죠. 그러니까 운전면허 딸 때 책으로 보는 운전술이랑 실제 해보는 거랑 하늘과 땅 차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도로 연수 같은 것도 해봐야 되고 그러는 건데. 그럼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뭐 북한군의 그 추가 파병 소식은 아직 확인된 바 없습니까? 이거 확인됐습니다. 이제 미국도 확인을 안 했는데 최근에 1, 2월경에 지금 우크라이나에 다녀온 우리 측 의원단, 우크라이나에 이제 브리핑을 받았으니까 우크라이나 말을 뭐 다 믿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의하면 5,000명 정도가 추가 파병이 됐고 이 중에 1,500명 정도가 이미 전투에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 소모가 한 4,000명 내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보충병 차원으로 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게 우리 정부 당국의 판단입니다. 맨 처음에 12,000이었으니까 이제 5,000 합하면 좀 있으면 이제 2만 돌파군요. 만약에 더 전쟁이 지속된다면 3차, 4차 추가 파병도 배제할 수 없죠. 알겠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조한범 석좌연구위원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양수경의 당신은 어디 있나요? 들으시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